때는 남송시대, 장소는 가흥나무. 바야흐로 가을이 한창이라 연잎을 대신하여 연꽃이 그 흐드러진 멋을 자랑하고 있었다. 안개 자욱한 호반 위의 작은 배에서 5명의 소녀가 깔깔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소녀들의 노랫소리가 호숫가의 한 여도사의 귀를 간지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저녁 바람이 황색 도포의 아랫자락을 훑고 지나가자 등에 꽂은 불진이 어지럽게 뒤흔들렸다. 그리고 그 여도사의 뒤로 10여 장쯤 떨어진 곳에 청포를 입은 한 노인이 역시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소녀들이 탄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배 위에는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 3명과 9살 안팎의 어린 소녀 2명이 타고 있었다. 어린 소녀 둘은 사촌지간으로 한 아이는 성이 정이고 이름은 외자로 영이며 또 한 아이는 성이 육이고 이름은 무쌍이었다. 정영과 무쌍은 9살이었고 정영이 6달 먼저 태어난 언니였다. 저기 저 노인 아직도 있네. 정영이 육무쌍에게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말에 육무쌍이 노인을 쳐다보니 노인은 수염을 고슴도치처럼 무성하게 기르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서 있었는데 수염과 머리카락이 젊은 사람처럼 새까맸다. 그러나 얼굴에 파인 굵은 주름살로 보아 70에서 80살 정도는 좋게 되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포 위에 아기들이 사용하는 비단 턱바지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턱바지는 오래된 듯 매우 낡아 보였는데 바탕의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고양이가 나비를 쫓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저 괴상한 노인네는 왜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저렇게 서 있는 걸까? 육무쌍의 말에 정령이 대답했다. 괴상한 노인네라니 들으면 화내시겠다. 그러자 육무쌍이 대꾸했다. 저 나이에 턱바지를 하고 있는 게 언니는 이상하지 않아? 육무쌍은 깔깔거리며 웃더니 갑자기 연꽃 사이에 있는 벌집 모양의 연밥을 꺾어 그 노인을 향해 던졌다. 배와 노인의 거리가 몇 장 떨어져 있었지만 연밥은 노인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다. 육무쌍은 나이는 어렸지만 무공을 익혔기에 그 정도는 문제가 없었다. 놀란 정령이 그런 육무쌍을 말리려 했으나 연밥은 이미 노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그런데 노인은 놀라지도 않고 얼른 연밥을 입으로 받더니 그대로 혀를 날름거리며 와작와작 씹었다.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쓰디쓴 입까지 통째로 씹자 소녀들은 움찔 놀라며 빠른 속도로 노인을 향해 배를 몰아갔다. 배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간 정령이 노인 곁으로 다가가 소매를 끌어당겼다. 어르신,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연밥을 꺼내 껍질을 벗겨내고 연밥 몇 알을 털어낸 후 다시 쓴맛이 나는 실을 제거하고서 노인 손에 쥐어주었다. 노인은 멋쩍어하며 정령이 건넨 연밥을 받아서 몇 입 씹어보았다. 과연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이 아까 먹은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입을 우물거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령은 다시 연밥 몇 알을 꺼내 껍질을 벗겨내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노인은 주는 대로 입에 털어넣고 와작와작 씹더니 빙그레 웃으며 정령을 바라보았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는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앞장서서 걸어갔다. 육무쌍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령의 손을 끌었다. 언니, 우리 가보자. 그러자 정령과 3명의 소녀가 육무쌍을 말렸다. 그러나 육무쌍은 정령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노인의 뒤를 쫓아갔다. 정령은 동생과 함께 놀러 나왔다가 혼자만 돌아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뒤를 쫓아갔다. 나머지 3 소녀는 나이는 많았지만 모두 겁을 먹고 그저 숲속으로 사라지는 3 사람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봤다. 앞서가던 노인은 2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지 못하자 몇 차례나 멈춰 서서 기다려주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답답했던지 팔을 뻗어 각각 1명씩 겨드랑이에 끼고는 나는 듯 걸어갔다. 정령과 육무쌍은 놀랄 사이도 없이 노인의 소나기에 잡히고 말았다. 노인이 경공을 써서 달리기 시작하니 귓전으로 바람이 빠르게 스쳐가고 바윗돌과 풀들이 어지러이 눈앞을 지나갔다. 그러자 갑자기 무서워진 육무쌍이 내려달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쳤으나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속력을 높였다. 한참을 달려가던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2 아이를 내려놓은 곳은 뜻밖에도 묘지 앞이었다. 정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육무쌍은 악을 쓰며 오느라 얼굴이 온통 시뻘겋고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정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갈래요. 그러나 노인은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정령은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그리움과 슬픔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동정심이 일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내일 다시 호숫가로 나오세요. 연밥을 벗겨서 드릴게요. 그러자 노인이 탄식하듯 말을 내뱉었다. 그래, 10년 동안, 나는 10년 동안 보고 싶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흉포하게 바뀌며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하원군은 어디로 갔느냐? 정령은 갑자기 사납게 변한 노인을 보자 두려움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이 정령의 팔을 잡고는 하원군은 어디 있냐고 마구 흔들었다. 정령은 너무 놀라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눈물은 눈동자에만 그렁그렁 맺힐 뿐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 모습을 보자 노인이 이를 갈며 말했다. 울어. 울란 말이야. 왜 안 우는 거냐? 나를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단 말이냐? 노인은 미친 듯이 정령을 마구 흔들었다. 정령은 너무 겁을 먹어 이미 제정신이 아닌지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노인은 갑자기 정령을 놓더니 두 다리를 굽히고 몸을 낮추어 옆에 있는 묘비를 향해 머리를 들이박았다. 그러자 묘비의 머리가 부딪히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육무쌍이 어서 도망가자며 정령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령은 몇 걸음 가다가 노인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정령은 육무쌍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인에게로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많이 아프세요? 그러나 노인은 신음소리를 한번 내뱉을 뿐 대답이 없었다. 그런 노인에게 정령은 손수건을 꺼내 상처 부위를 살며시 눌러주었다. 조금 전에 너무 강하게 부딪혀서 이마의 상처가 상당히 깊게 파인 듯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손수건은 순식간에 선혈로 흠뻑 젖었다. 정령은 손바닥에 좀 더 힘을 가해 지혈을 시켰다. 한참 후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옆에 앉아있는 정령을 보며 물었다. 왜 나를 살렸느냐?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 정령은 그가 깨어나자 기뻐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마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 물음에 노인은 고개를 흔들더니 처량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픈 곳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정령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몸을 일으켰다. 넌 영원히 나를 다시 보고 싶지 않겠지. 정령, 너는 나를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단 말이냐? 정령은 노인의 처량한 모습이 불쌍해 가슴이 아팠다. 얼굴은 흉악하고 피까지 흘려 시뻘겋게 범벅이 되었지만 간절한 애원이 담긴 노인의 눈을 보자 마음이 저려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령의 눈물을 보자 노인은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호의 괴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괴성은 차츰 신음처럼 변해가며 원군을 찾았다. 소리쳐 부르는 노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령은 노인이 우는 것을 보자 더욱 마음이 아파 옥구슬 같은 눈물방울을 흘렸고 결국은 노인을 잡고 소리내어 함께 울었다. 뒤늦게 달려온 육무쌍은 서로 껴안고 통곡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노인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듯 흐느끼며 정령을 꼭 껴안았다. 원군아, 내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이제 헤어지지 말고 이 아비랑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그러자 정령이 대답했다. 어르신, 저는 원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노인이 대꾸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난 너의 의부란다. 못 알아보겠느냐? 그 말에 정령은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의부가 없어요. 그러자 노인은 버럭 화를 내며 힘껏 정령을 떠밀며 소리쳤다. 원군아, 정령 이 의부조차 못 알아보는 게냐? 자기를 딸로 착각하는 노인에게 정령은 호칭을 바꿨다. 아저씨, 저는 정령이에요. 아저씨의 원군이 아니라고요. 그러자 노인이 중얼거렸다. 원군이 아니라고? 노인은 잠시 멍해져 있다가 다시 유심히 정령을 쳐다보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20년 전에 네 나이 정도였으니 지금 원군은 다 커버렸겠구나.
이제 다 컸다고 아비는 필요 없다는 것이냐? 그래, 하원군의 마음에는 오로지 육전원, 그 애송이 같은 놈밖에는 없었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육무쌍이 깜짝 놀라 육전원을 외쳤다. 그러자 노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너 육전원을 알고 있구나. 그렇지. 그 말에 육무쌍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알죠. 제 큰아버지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삽시간에 분노로 일그러지더니 육무쌍의 팔을 움켜잡으며 다그쳤다. 그 잡놈은 어디 있느냐? 나를 어서 그놈에게 데려가다오. 육무쌍은 너무 무서웠으나 얼굴에는 미소를 띠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저기 있어요. 노인이 육무쌍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었다. 노인은 두 아이를 각각 양쪽 겨드랑이에 낀 후 느티나무를 향해 날아가듯 빠르게 달려갔다. 노인의 경공이 얼마나 빠른지 작은 개울이 있으면 훌쩍 뛰어넘고 산등성이도 힘들이지 않고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느티나무 앞까지 당도했다. 노인이 두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놓여있는 무덤 두 개밖에 없었다. 무덤 주위가 온통 풀이 무성하게 덮여있는 것을 보니 안장한 지 오래된 듯 했다. 한쪽 묘비에는 육공전원의 묘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쪽 묘비에는 육문화부인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다. 노인은 멍하니 묘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육전원 그놈이 죽었다고? 언제 죽었단 말이냐? 그 말에 육무쌍이 헤헤거리며 말했다. 3년 됐어요. 그러자 노인이 냉소를 지으며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저 내가 직접 그놈의 멱을 따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노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 웃음소리에는 기쁨 대신 비통함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형편없는 그놈이 죽었는데 하원군은 아직도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대리국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꼬마야, 날 네 큰아버지의 부인에게 데리고 가다오. 그러자 육무쌍이 손가락으로 비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 보이세요? 큰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노인이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 사실이냐? 하원군이 죽었다고. 노인은 가슴을 치며 마구 소리를 질렀다. 하원군이 죽었다니? 그럴 리 없다. 내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러더니 성난 호랑이처럼 미쳐 날뛰면서 발로 느티나무를 걷어찼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느티나무가 흔들리면서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정령과 육무쌍은 두려움에 서로 손을 꼭 잡고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그 모습을 바라봤다. 노인은 포효하듯 괴성을 지르더니 이제는 느티나무를 부둥켜 안고 마치 뿌리째 뽑으려는 듯 힘껏 흔들어댔다. 그러자 머리에서 뜨거운 김이 증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양팔에 근육이 불끈 솟아오르더니 기압과 함께 느티나무가 우지직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두 토막으로 부러졌다. 노인은 부러진 나무를 부둥켜 안고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죽었구나, 죽었어. 잠시 동안 넋이 나간 듯 앉아있던 노인은 괴성을 지르며 부러진 나무를 번쩍 들어 힘껏 내던졌다. 노인은 그제야 눈앞에 무덤이 두 개인 것을 확인했다. 그래, 육문화부인. 이게 바로 하원군의 무덤이구나. 노인은 물끄러미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육문화부인이라는 비석이 세워진 무덤을 향해 두 손을 삽처럼 깊숙이 꽂더니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령과 육무쌍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노인은 무덤을 파헤치느라 정신이 팔려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정신없이 달린 후 노인이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야 다소 안심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터라 길가의 촌부들에게 길을 물어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육가장의 문을 들어설 수 있었다. 육무쌍은 고함을 치며 대청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어떤 미치광이가 큰아버지랑 큰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육립정은 넋을 잃고 멍하니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영도 대청으로 따라 들어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려는데 집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정영은 육립정의 눈길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러자 온통 시뻘건 핏빛 손자국이 담벼락에 찍혀 있는 게 보였다.
핏빛 손자국은 위에 2개, 가운데 2개, 그리고 아래로 5개로 총 9개였다. 육립정은 딸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그 말에 육무쌍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떤 미치광이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묘를 파헤치고 있다니까요. 그 말에 놀란 육립정이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이모부 정말이에요. 육립정은 자기 딸인 무쌍이 평소 장난기가 많고 엉뚱한 구석이 있는 반면 정영은 그와 반대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소상히 말해봐라. 그러자 육무쌍은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아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 육립정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육무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벽에 걸린 단도를 내려들고 형과 형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 무덤 앞에 도착하니 이미 형과 형수의 무덤은 완전히 파헤쳐진 상태였고 2사람의 관도 열려 있었다. 육립정이 살펴보니 2개의 관 뚜껑은 마치 누군가 쇠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부순 것 같았다. 대체 형님 부부와 어떤 원한을 가진 자이기에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인가? 육립정은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 본래 육립정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귀공자였다. 그는 형인 육전원에게 무공을 전수받기는 했지만 살아오면서 별다른 풍파는 겪어본 적이 없었다. 비록 무공을 익혔지만 천성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어서 한 번도 강호에 나간 적이 없었다. 그러니 실전 경험이 있을 리 만무했다.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육립정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대청으로 가서 칼에 몸을 의지한 채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벽에 찍힌 9개의 피 묻은 손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며 형과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다 3년 전 형인 육전원이 죽으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 자기가 혼례를 올린 지 10년째 되는 해에 정년선자 이막수가 자기 부부를 찾아와 복수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당시 육전원은 자기가 병이 깊어 정년선자가 복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3년 후에 이막수가 복수를 하러 올 시간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수를 멀리 피신시키라고 육립정에게 부탁했었다. 그런데 육전원이 죽은 그날 저녁 그의 아내 하원군마저 자결하여 육전원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생각해보면 형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으니 바로 그 여도사가 복수를 하러 올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형님 내외가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복수고 뭐고 다 끝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여도사는 무엇 때문에 여길 찾아온 것일까? 형님 말로는 그 여도사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 상대방 집 벽이나 문에 피 묻은 붉은 손자국을 찍는다고 했었다. 그리고 손자국 수는 그가 죽일 사람의 수와 같다고 했었지. 그런데 우리 집은 노비들을 다 합쳐도 7명밖에 되지 않는데 왜 9개나 손자국을 찍어놓은 것일까? 그렇구나. 그 여도사는 먼저 9개의 피 묻은 손자국을 찍은 후에 형님 내외가 돌아가신 것을 안 거야. 그래서 사람을 시켜 형님 내외의 무덤을 파고 시신을 훔쳐간 것이군. 이런 악랄한 마녀 같으니. 그런데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대체 언제 9개의 손자국을 찍은 것일까?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손을 쓰다니 그 여도사의 무공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육립정은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다. 그때 하인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손을 모으고 고했다. 어르신,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육립정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출타했다 일러라. 그 말에 하인이 대꾸했다. 어르신, 어떤 부인이 찾아오셨는데 어르신을 뵙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 묵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육립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다. 부인이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부인이 도령 2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육립정은 아이 둘을 데려왔다는 말에 다소 안심이 되었다. 여도사는 아니렸다. 아닙니다. 옷차림도 깔끔한 것이 척 보아하니 대갓집 마님 같았습니다. 그 말에 육립정은 손님을 사랑채로 모신 후에 음식을 대접하라고 일렀다. 육립정이 지금껏 일어난 일을 부인과 의논하기 위해 안채로 들어가려는데 육부인이 대청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육립정은 부인에게 핏빛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가져간 일을 대강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육부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서 두 아이를 피신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육립정이 벽에 찍힌 손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자국이 9개니 두 아이도 이미 포함되어 있어. 지금 아이들을 피신시키려 한들 그 마녀의 마수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소. 그 말에 육부인은 하얀 벽을 바라보며 의자 등받이를 움켜잡았다. 그런데 왜 손바닥 자국이 9개죠? 우리 집에는 7식구밖에 없잖아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몸을 휘청거렸다. 육부인은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는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다. 금세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육립정은 그런 부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육부인은 땀과 먼지로 얼룩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방에 들어가서 의복을 갈아입으세요. 좀 쉬시다가 다시 이야기해요. 그 말에 육립정은 몸을 일으켜 부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부인, 우리 육씨 가문은 이제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소. 죽을 때 죽더라도 형님 내외의 명성을 더럽히지는 맙시다. 그 말에 육부인은 마음이 저려왔다. 육립정 부부는 강호에서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왔지만 형인 육전원과 하원군 부부는 생전에 강호에서 활약하며 육가장의 명성을 무림에 널리 알렸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